그날 밤, 저는 바다 한가운데서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작은 쪽배에는 이른이 넘은 아버지, 제 아내와 세 아이들, 그리고 제 동생까지 7명이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건 우리 가족의 심장 소리였습니다. 형님, 저기. 불빛이. 동생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북쪽 바다에서 서치라이트가 물살을 훑고 있었습니다. 북한 경비정이었습니다. 발각되는 순간 우리 가족 모두는 끝입니다. 총살이 아니면 정치범 수용 소행입니다. 숨소리도 내지 마. 저는 아이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막내는 겨우 5살이었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10m, 5m. 제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파도 한 방이 우리 배를 덮쳤습니다. 어떻게 우리 가족이 이 아비규환 같은 상황에서 살아남았을까요? 왜 저희는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자유를 향한 이 필사적인 탈출 이후 한국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 믿기 힘든 탈출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그 모든 순간들을 있는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2010년대 중반 함경북도 청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작은 어선을 운영하는 어부였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바다로 나갔고 잡은 생선은 국가에 상납해야 했습니다. 그중 절반도 안 되는 양을 배급으로 받았지만 그것조차 제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배급 나와요?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당시 13살이었던 녀석은 이미 배고픔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글쎄다. 배급소에 가봐야 알지. 배급소 앞에는 언제나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새벽부터 와서 기다렸지만 배급이 나오는 날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나오는 옥수수 배급으로는 가족 7명이 일주일도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우리 집은 그나마 나은 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제 때부터 어부 집안이었고 저도 배를 물려받아 고기를 잡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바다에서 잡은 고기를 몰래 팔다 걸리면 그건 곧 반동 행위였습니다. 동무, 오늘 잡은 고기는 전부 협동농장에 상납했소. 가끔 보안원들이 와서 검열했습니다. 저는 늘 작은 고기 몇 마리를 숨겨뒀다가 그들에게 건넸습니다. 그래야 눈 감아 주었으니까요. 아침이면 아이들은 학교에 갔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건 김일성, 김정일 수령님의 위대한 업적과 남조선 괴뢰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아버지, 남조선 사람들은 정말 거지처럼 산다면서요? 둘째가 학교에서 배운 걸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선생님 말씀이 맞다.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르게 말했다간 우리 가족 모두가 위험해지니까요. 당시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수령님 덕분에 우리가 산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고 매일 아침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묵념을 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씩 이상한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형님, 중국에서 오는 밀수품 좀 보셨습니까? 제 동생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생은 청진 시내에서 작은 장사를 했는데 가끔 중국에서 넘어온 물건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물건? 라면이요. 중국 라면이요. 그걸 먹어봤는데. 형님, 우리가 배급받는 옥수수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동생의 말에서 저는 작은 의문을 느꼈습니다. 중국도 사회주의 국가인데 왜 그들은 이런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우리는 수령님 품 안에서 잘 살고 있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은 2016년 겨울에 일어났습니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진우가 창백한 얼굴로 우리 집에 뛰어들어왔습니다. 옷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비바람이 우리 동네를 뒤지고 있습니다. 누가 남조선 영상물을 본다고 신고가 들어왔대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진우는 몇 달 전부터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USB를 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설마 너? 죄송합니다, 형님. 저도 모르게. 이웃 아저씨한테 한 번 보여줬는데.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조선 영상물 시청은 반동 행위입니다. 걸리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가족까지 연좌제로 처벌받습니다. USB는 어디 있어? 집에. 숨겨뒀습니다. 미친놈아. 당장 가서 없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밤 10시, 우리 집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박진혁 동무집이 맞습니까? 보안원 3명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기 시작했고 아내는 제 뒤에 숨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당신 동생 박진우가 반동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당신도 함께 가시죠. 그 순간 아버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였습니다. 동무들, 우리 집안은 3대가 어부로 일하며 당에 충성해왔습니다. 아들놈이 철없이 저지른 일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평생 모아온 돈 전부를 보안원들에게 건넸습니다. 중국 돈으로 500위안, 당시 북한 돈으로는 수십만 원이 넘는 거금이었습니다. 보안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돈을 받아들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입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으면 가족 전체가 끝입니다. 그들이 나간 뒤 우리 가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게 뭔가? 이게 정의인가? 평생 충성했던 아버지가 전 재산을 바쳐야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나라. 드라마 한 편 본 것이 죽을 죄가 되는 나라. 돈만 주면 모든 게 해결되는 부패한 체제. 며칠 뒤 저는 진우네 집에 갔습니다. 진우는 USB를 이미 불태웠지만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한국 드라마 속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잘 살더군요. 집도 크고 음식도 많고 자유롭게 말하고 웃고. 우리가 배운 건 전부 거짓말 아닐까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령님이 정말 위대한 분이라면 왜 우리는 굶주려야 하는가? 남조선이 정말 비참하다면 왜 그들의 영상물을 보는 것이 금지되는가?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것을. USB 사건 이후 우리 가족은 항상 감시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보안원들은 가끔 불쑥 찾아와 집안을 뒤졌고 진우는 매주 자아비판 모임에 나가야 했습니다. 아이들도 학교에서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해 봄에 찾아왔습니다. 진혁아, 시장에 가지 마라. 아버지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왜요, 아버지? 오늘 공개 처형이 있단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공개 처형은 북한에서 드문 일이 아니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처형당하는 사람 중에 제가 아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같은 부두에서 일하던 박동무였습니다. 그의 죄목은 남조선 영상물 유포 및 체제 비방이었습니다. 진우가 보여줬던 그 USB도 박동무에게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돈을 주지 않았다면 그날 밤 저는 진우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형님, 우리도 언제 저렇게 될지 모릅니다. 돈으로 한 번은 모면했지만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탈북합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탈북. 생각만 해도 온몸이 얼어붙는 단어였습니다. 실패하면 3대가 멸문입니다. 총살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서 평생을 썩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없었습니다. 미쳤어? 7명이 어떻게 탈북을 해? 형님은 배가 있잖습니까? 바다로 가는 겁니다. 바다. 저는 평생 어부로 살았지만 NLL을 넘는다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생각이나 해봤어? 경비정이 얼마나 많은데. 총 맞으면 그냥 끝이야. 그럼 이대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 겁니까? 아이들도 우리처럼 굶주리고 감시받고 자유 없이 살게 할 겁니까? 진우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여보, 나 미친 생각 하나 하고 있어. 아내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당신 요즘 표정 보면 저도 같은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위험할 수 있어. 이대로 있어도 위험합니다. 차라리 자유를 향해 가다 죽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준비는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진우는 중국 브로커와 연결된 사람을 통해 정보를 얻었습니다. 어느 시간대에 경비가 약한지, 어느 해역이 안전한지, NLL을 넘으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저는 배를 점검했습니다. 엔진을 손봤고 연료를 조금씩 모았습니다. 의심받지 않기 위해 평소처럼 고기를 잡으러 다녔습니다. 아내는 조금씩 옷가지와 돈을 챙겼습니다. 큰 짐은 들고 갈 수 없었습니다. 의심받으니까요. 가장 힘든 건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바다로 떠나려 합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도 간다. 손주들만 보내고 여기 남을 순 없다. 아버지, 위험합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내가 평생 이 바다에서 살았는데 바다에서 죽으면 그만이지. 손주들이 자유롭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구나. 2018년 7월 15일. 우리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습니다. 평생 살던 곳이었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우리 7명은 작은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밤 11시. 청진 앞바다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달도 구름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어둠이 우리를 숨겨줄 테니까요. 자, 모두 배에 올라타. 아버지, 아내, 새 아이, 진우, 그리고 저. 7명이 길이 5미터도 안 되는 작은 어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배는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빠, 무서워. 막내가 울먹였습니다. 겨우 5살이었습니다. 쉿, 조용히 해야 해. 아빠 믿지?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평소엔 신경도 안 쓰던 소리가 오늘은 온 세상에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출발한다. 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항구를 벗어나 동쪽 바다로 향했습니다. NLL은 약 30km 앞에 있었습니다. 처음 30분은 조용했습니다. 파도 소리와 엔진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이들은 아내 품에 안겨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형님, 저기. 진우가 뒤를 가리켰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북한 경비정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엔진 끄고 불도 다 꺼.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숨죽였습니다. 배는 파도에 맡긴 채 흔들렸습니다. 경비정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100m, 50m, 30m. 서치라이트가 바다를 훑기 시작했습니다. 불빛이 우리 배 바로 옆 수면을 비췄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내면 안 됐습니다. 저기 뭐 없나? 경비정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 군인들이었습니다. 파도만 치는데요. 요즘 탈북자들 많다고 했어. 제대로 확인해. 서치라이트가 다시 천천히 우리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불빛이 우리 배를 비추기까지 10초도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큰 파도 한 방이 우리 배를 덮쳤습니다. 배가 크게 기울었고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막내가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아내가 재빨리 입을 막았습니다. 뭔 소리 안 들렸어? 파도 치는 소리죠. 그냥 가자. 날씨도 안 좋은데. 경비정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서치라이트가 멀어져 갔습니다. 우리는 10분 동안 더 숨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경비정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다시 엔진을 켰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버지는 파도에 부딪혀 머리를 다치셨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괜찮다. 계속 가자. 1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GPS를 확인했습니다. 중국 브로커에게서 몰래 구한 낡은 GPS였습니다. NLL을 넘었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또다시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번엔 북쪽이 아니라 남쪽에서였습니다. 저건 한국 해경인가? 진우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일단 계속 가자. 배는 점점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파도는 더 거세졌고 엔진은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엔진이 버티질 못해요.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큰 파도가 다시 한번 배를 덮쳤습니다. 이번엔 더 강했습니다. 배가 반쯤 기울었고 우리 짐 절반이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아빠. 큰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키를 꼭 잡고 버텼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죽을 순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번엔 확실했습니다. 한국 해경이었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진우가 팔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우리를 비췄습니다. 탈북자로 보입니다. 구조 준비. 확성기에서 한국말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살았습니다. 한국 해경이 우리를 구조한 건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친 곳은 없으세요? 해경대원들이 우리에게 담요를 건네주며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꼭 안고 울고 있었고
아버지는 하늘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안전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그 단어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해경 함정은 우리를 속초항으로 데려갔습니다. 항구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4시였습니다. 북한을 떠난 지 5시간 만이었습니다. 천천히 내리세요. 여기 계단 조심하시고요. 해경대원들이 아이들을 안아주고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친절함이었습니다. 항구에는 이미 국정원 직원들과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탈북민 보호 절차에 따라 신원 확인과 조사가 필요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제 안전합니다. 조사는 길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왜 탈북했는지, 북한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하나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신문이 아니라 보호였습니다. 아이들 배고프겠네요. 식사 준비했으니 드세요. 그들이 준비한 건 따뜻한 밥과 국, 반찬이었습니다. 김치, 불고기, 계란말이. 북한에서는 명절에나 볼 수 있는 음식들이었습니다. 먹어도 돼요? 큰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많이 드세요. 아이들은 처음엔 조심스럽게 먹다가 이내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저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울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일주일 뒤, 우리는 하나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탈북민 정착 지원 시설이었습니다. 여기서 3달 동안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하나원은 놀라웠습니다. 깨끗한 숙소, 따뜻한 물이 나오는 샤워실, 매일 3끼 나오는 식사. 북한에서는 간부들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첫 수업 시간, 강사님이 나눠준 건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스마트폰입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사용하죠. 전화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사진도 찍고. 저는 그걸 켜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북한에서는 휴대전화가 있긴 했지만 인터넷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손가락으로 화면을 만지면 돼요. 직원이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아버지는 신기한 듯 화면을 만졌다가 놀라서 손을 떼셨습니다. 이게 마법이가. 모두가 웃었습니다. 은행 사용법, 대중교통 이용법, 쓰레기 분리수거, 병원 가는 법. 하나하나가 새로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쓰레기를 그냥 아무데나 버렸는데 여기서는 분리해서 버려야 한다고요? 진우가 놀라워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마트 견학이었습니다. 오늘은 실제 마트에 가서 물건 구매 실습을 하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도착한 대형마트. 문이 열리는 순간 우리 가족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진열대에 가득한 물건들. 과자, 라면, 과일, 고기, 생선. 북한에서 평생 본 것보다 더 많은 음식이 한 곳에 있었습니다. 이거다. 살 수 있어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돈만 있으면요. 돈만 있으면. 아무 때나 와서 살 수 있다고요? 배급표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배급표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사고 싶은 거 골라서 계산대에서 돈 내면 됩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살았던 게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는지를. 자유란 게 이런 거구나.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우리는 인천의 작은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준 집이었습니다. 방 2개의 거실, 부엌, 화장실까지 있는 아파트. 북한에서는 간부들도 이런 집에 살기 힘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여기서 살아도 돼요? 아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우리 집이래.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게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저는 평생 어부로 살았지만 한국에서는 어선 면허도 없었고 배도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력이 저희가 찾는 조건과 맞지 않네요. 면접을 볼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이었습니다. 북한에서의 경력은 한국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공장 일용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서서 일했고 월급은 20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 돈으로 7명이 어떻게 살아요? 아내가 가계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세, 공과금, 식비, 아이들 학원비. 돈 나갈 곳은 너무 많았습니다. 진우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형님, 오늘도 손님한테 혼났습니다. 왜? 제가 동무라고 불렀대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부른다면서 화를 내더군요. 말투, 억양, 단어 선택.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한국말을 쓰지만 50년 넘게 떨어져 살다 보니 너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힘들어했습니다. 아빠, 학교 가기 싫어요. 큰아이가 울며 말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애들이. 제 말투가 이상하대요. 북한에서 왔냐고 놀려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유를 찾아왔는데 아이들은 학교에서 차별받고 있었습니다. 선생님께 말씀드려 볼게. 싫어요. 그럼 애들이 더 싫어할 거예요. 둘째와 막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아이들은 유튜브도 보고 게임도 하고 최신 유행어도 알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가장 힘든 건 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어디 갔다 오세요? 응. 그냥 공원에 좀. 아버지는 매일 공원에 나가셨다가 저녁에 돌아오셨습니다. 처음엔 산책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따라가 봤습니다. 아버지는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다른 할아버지들은 무리지어 이야기하고 웃었지만 우리 아버지는 홀로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지. 아, 왔구나. 나 괜찮다. 산책하고 있었어. 하지만 아버지 눈에는 외로움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바다에서 일하셨던 분이 이제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보, 진우가. 아내가 울먹이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진우가 사기를 당했대요. 탈북민 정착금 전부 날렸어요. 진우는 투자하면 돈을 2배로 불려준다는 사람의 말을 믿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은행도 제대로 없었고 투자나 사기 같은 개념 자체를 몰랐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진우는 머리를 조아리며 울었습니다.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잘못 온 거 아닐까요? 아내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자유가 없었지만 그래도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았습니다. 여기서는 자유가 있지만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차별, 문화적 충격, 외로움. 자유에도 대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밝게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자유롭잖아. 아이들은 꿈을 꿀 수 있잖아. 북한에 있었으면.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우리 아이들만큼은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키우겠다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 바다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직접 생선을 손질하고 요리합니다. 손님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응원해 주십니다. 사장님, 오늘도 회 맛있네요. 힘내세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진우는 지금 물류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직했습니다. 사기를 당한 뒤 더 열심히 살았고 야간 대학에 다니며 자격증도 땄습니다. 형님, 이번 달 월급 받았습니다. 그때 빌린 돈 조금씩 갚을게요. 됐어. 우리 가족인데 무슨. 아닙니다. 제가 철이 없었어요. 이제는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진우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도 많이 컸습니다. 큰아이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처음에는 학교에서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당당한 학생회 임원입니다. 아빠, 저 대학 가고 싶어요. 사회복지학과요. 사회복지학과? 왜 그쪽으로? 저같이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탈북민들도 돕고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싶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차별받고 힘들어했던 아이가 이제는 남을 돕겠다고 합니다. 둘째는 중학생이 되었고 막내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아이들은 이제 한국 아이들과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적응했습니다. 아내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보, 오늘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이런 일 해본 적도 없는데. 잘하고 있어. 당신 참 대단해. 당신도요. 우리 여기까지 잘 왔어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탈북민 상담 봉사를 하십니다. 복지관에서 새로운 탈북민들에게 정착 경험을 나누십니다. 할아버지 말씀 들으니까 용기가 나요. 힘들지? 나도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견디다 보면 좋은 날이 와. 포기하지 마. 아버지는 이제 외롭지 않으십니다. 할 일이 생겼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바다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바다 북한 바다랑 달라요? 막내가 물었습니다. 바다는 똑같지. 하지만 이 바다는 자유로워. 우리도 자유롭고. 아버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애들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저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너무 어릴 때 우리가 큰 모험을 했단다. 그건 너희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서였어.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 아빠, 우리도 알아요. 감사해요. 큰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북한에 있었으면 저는 꿈도 꿀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대학도 가고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유. 그건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었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경제적으로 힘들고 가끔 차별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자유입니다. 북한에 남아 계신 2,500만 동포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사시는 여러분. 지금 누리고 계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감사합니다.